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잘 버티셨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덮으세요. 가압성기 하려다가요, 고민했는데, 계속 지친 모습 보이시고 그래서 어차피 가압성기는 밀착된 생물들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지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별적인 뭐 이렇게 개략적인 내용 들으시는 것보다 그냥 상속세 가볍게 상속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그 약간 의미 있는 뭐 이런 강의 아니면 또 못 들을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내용도 한두 가지 좀 숨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세. 평생 한 번 내는 세금, 대한민국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하나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만 볼게요. 자, 상속세 개요. 많이 보셨죠? 자, 소득세는요, 1년에 얼마 벌었니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년에 얼마 벌었니. 주변에 소득세를 못 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1년에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는 평생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평생 재산에 대해서 반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보시면 뭐 이거 거의 45, 4.5 하면 50%고 이것도 체결세는 50%지만 평생의 재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걸 못 내면 집안이 망합니다. 평생 키워온 기업이요,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디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상속세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자, 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거고요. 상속은 돌아가시게 될 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과세 방식이 요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증여는 유산취득세 구조고요. 상속은요, 유산세 이게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상속으로 가면 100억이 과표가 되는 거고요. 증여로 가게 되면요. 차라리 자녀가 예를 들면 10명이었다 그러면 10억씩 줄 거 아니에요, 10명한테. 그럼 10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세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유산 취득세가 훨씬 유리하죠. 누진세율로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걸 다 쪼개지게 하니까 누진세 구조가 낮아진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리한 겁니다. 이게 사전지형의 힘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증여처럼 유산 취득세 구조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직 안 바뀌고 있지만, 근데 몇 년 안에 바뀔 것 같아요. 유산 취득세 구조로 몇 년 안에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공제 보시면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 성인자녀 5천, 미성년자 2천 이렇게 공제를 하죠.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증여일 때도 상당히 크네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6억이니까. 이것도 이제 뭐 10억으로 하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언제 올랐는데 아직도 6억이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10억으로 올라가면 배우자를 활용한 그런 증여 플랜들이 점점 더 많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상속은요. 일괄 공제 5억, 무조건 5억 삐주고요. 배우자 공제가요, 와, 5억에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해주네요. 상속 때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효과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배우자님이 최소한 뭐, 표현이 무슨 30억의 가치. 그렇죠. 배우자 공제가.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게 되고요. 세율은 똑같습니다. 살아서 주나, 돌아가실 때 주나, 세율은 똑같이 5단계 누진세율. 30억 초과분 50%. 반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자,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 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상속 재산이 됩니다. 원래 있던 아버지 명의의 재산,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간주 상속 재산하고 퇴직금 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다. 그게 30억이었다 계산했더니 그러면 30억이 적이 잡힙니다. 간주 상속 재산에. 그 다음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분한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50억에 팔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돈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돈이. 50억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 현금 50억이 없으니까 상속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50억이 있는 거로 추정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게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근접해서는요,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근접해서는요, 돈 관리도 이제 돌아가시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저걸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부동산을요, 10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요, 저 해운대 모래사장에다 묻어놨어요. 아, 거기는 안 되나? 아, 저기, 당신, 어디, 저기, 전원주택, 그 산속에 전원주택이,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 뒷 텃밭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2년 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5년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00억이 마늘밭에, 아니, 뭐 텃밭에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이제 재산조사 해보니까 어디도 100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추정상속재산은 1년,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저거에 해당이 될 때만 추정해서 합산해요. 근데 5년 사셨잖아요. 3년이 더 경과했잖아요. 그럼 추정으로 과세 못해요. 국세청이 그거 100억 찾아야지 과세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에 현금 찾아가지고 거기다 잘 묻어 놓으시면 돼요. 위험이 있죠, 이거는. 누가 그걸 봤다 그러면 네, 그 다음날 가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합산정의자산 10년 이내 증여한 거 합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여세는 이제 유산취득세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죽기 3일 전에 다 증여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줘버리면 상속세는 유산세 개념인데 세금에 그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이 증여한 게 있니? 그럼 합쳐. 합쳐가지고 계산하고 증여세 낸 거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뭐 장래비, 채무 이런 게 있죠. 자, 채무 이런 것도 공제가 다 되고, 공과금, 장래비, 채무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실무로 보면 이제 병원비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면 뭐 병원 1인실 비용에서 몇백만 원 병원비가 되는데 이거를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자식들이 다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효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속 플랜 들어가면 이것도 그 당사자 통장에서 지출되게끔 그렇게 짜기도 합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효도도 좋지만 그냥 50% 세금 내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병원비로 대출에 대한 부채 공제도 받고 병원비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짜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세 과액이 산정이 되면 그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배우자 공제가 큽니다. 법정 비율이 한도긴 한데요.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괄공제 5억이 무조건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님이 계시면 무조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살아 계시고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면세점이 일괄공제 5억하고 어머니 배우자 공제 5억하고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일반 서민의 경우에도. 근데 부산도 이런데 막 해운대 이런데 막 몇십억 하잖아요. 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되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하고 과표 산정하고 세입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려고 그러면 상속 재산을 낮추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공제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고 이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계산 구조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 재산, 요게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본래 상속 재산 될 거를 아까 우리가 포켓이 바꾸는 효과 있잖아요. 사전 증여.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다른 사람 포켓으로 바꾸는 작업. 그럼 이게 낮아지죠. 아버지 재산이 줄어드니까 상속세 과표가 그만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네. 간주 상속 재산 낮출, 아까 규정, 편법으로 해서 뺄 수 있는 구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추정 상속 재산 잘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방세 조사 사례도 있다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상속 관련해서 요새 현대의 상속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슈가 안 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상속과 유류분은 어느 아버지를 만나도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하는 아버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편애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들, 딸 중에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직계 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는 동순위가 되죠. 상속인이. 네. 근데 이제 직계 비속이 한 명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를 들면 장남이 있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장남한테 많이 주려고 그러죠. 그죠? 네. 그 장남이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네. 근데 이제 장남이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장님도 그래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계속 사업에서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 30억 결손 있는 법인 그것도 아들 거예요. 무슨 잉어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수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다 죽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이쁘겠어요? 누가 이쁘냐면 지금 그 임대법 100억씩 임대수익이 생기고 임대법인에 손자가 부사장으로 있거든요. 걔를 그렇게 이뻐해요. 똑똑한 친구예요. 할아버지 시킨 대로 해요. 가만히 있어요. 네. 누가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아들은 믿고. 그래서 유언장을 손자한테 다 주는 걸로 지금 써놨어요.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 네. 신문에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네. 진짜 다양해요. 어떤 때는 딸을 또 이뻐하고요. 어떤 때는 딸이 아빠가 반대하는 그 사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딸한테 또 한 푼도 안 줘요.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똑같이 줘야지라고 하다가도 이게 연세가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끌리는 쪽이 생기나 봐요. 이게 편애가 생기더라고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좀 이뻐 보이는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가서 아버님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고 싶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이제 손자한테 주려고 하면 유언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자식이 상속이 1대 그 자식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언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1순위고요. 유언이 없으면 협의 분할입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자. 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엄마가 더 많이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법정으로 가는 거죠. 법정 비율. 그러니까 요 협의가 법정 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법대로 하자. 그게 보면 회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균등 비율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류분이 보면 유언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한테 주지 않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의 어떤 그 불합리한 그 구조가 짜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배우자 빼고 직계 비속은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 안 계시고 아들, 딸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에요. 이거를 아들한테 다 줘라 라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그럼 딸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100억이 아빠한테 다 갔잖아요. 아니, 오빠한테 다 갔잖아요. 그럼 딸은 자기 법정 지분, 그러니까 아들, 딸이든 법정 지분은 1대1이에요. 100억이면 50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그럼 딸은 자기 법정 지분 50억의 반, 25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빠한테.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형제 자매 유류분은 이제 위헌 판결 나가지고 이제 없어졌고요. 직계 부속이랑 존속에 대한 유류분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송이에요. 100% 이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동생이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직계 존속은 3분의 1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법정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죠.
웃고 있는 자가 있고 화나는 자가 있죠. 이 그림 진짜 재밌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밥그릇이거든요. 이게 아빠의 뭐 건물, 뭐 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아들 장남이겠죠, 얘가 한테만 막 퍼먹여주고 있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 거 2분의 1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환 청구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이제 소멸시효가 10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지나면 저 행사 못 해요.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 서민들도 상속 분쟁이 늘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10건 중 1건은요, 1,000만 원 이하의 소송이랍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 관련돼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막 싸우는 거 10%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어떤 게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이 소송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환 청구 소송 중에 10건 중에 9건은 다 부동산 증여가 원인이더라. 그래서 부동산 재산가 분들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싸울 가능성이 90%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이랑 틀려요. 예전은 이제 뭐 장남한테 주면 뭐 전통적으로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플랜을 짤 때 반드시 재산 분배하실 때 유류분 청구 이런 걸 고려해서 안을 짜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상속세 이런 플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99% 뻔한데 자식들끼리 소송할 게 뻔한데,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속은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속 재원 마련. 워낙 왜냐면 평생 모은 거에 반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십억만 몇백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노무 바이오 M&A 내몰렸고요. NX 뭐 이렇게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고요. 뭐 이건 수도 없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유니더스, 뭐 37, 뭐 이런 거 다 상속세 때문에 넘어갔고, 이게 이제 배당 이용 이런 게 쌓아두면 세금 폭탄. 아까 우리가 급여를 얼마로 결정하고 배당 이걸 하고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잉여가 계속 쌓여서 결국은 상속에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세금 폭탄으로. 여기에 이건 중소기업 얘기고 또 손톱깎이 고전이 이거 상속세 재원 마련의 고전 37 손톱깎이.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가 이게 상속세가 150억 못 내가지고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상속 납부 재원은 현금, 그다음에 대출 받아내는 거, 그다음에 물건으로 내는 거, 부동산을 금매하는 거, 보험을 활용한 거 이런 몇 가지 대치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 없으니까 못 내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과표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낼 돈이 없으면 물납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던 경영하는 기부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압상속권 여건도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럼 자식들은 아버지가 경영하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속 낼 돈 없고, 에이 주식으로 가져가세요. 그 물납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그걸 물납 받잖아요. 그럼 이거 캔코에 의뢰가지고 공개 매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게 얼마만큼 하냐면 물납이라는 대체하는 상속인 선택하는 이 물납이라는 대안이 어느 결과까지 초래하냐면 문구 제조업체예요. 제가 자문하는 곳이었었어요. 제가 서울 상공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이분이 따로 명함을 주시더니 나중에 한번 회사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자문 계약을 하재요. 그래서 월 60만 원에 자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다시 깨어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보니까 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쓰러지고 이제 연세도 뭐 70 한참 넘으시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상속세 이런 것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600억까지 면제해주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 근데 이게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회사가 문제예요. 아들이 막 변호사, 의사, 미국 투자은행 근무하고 해서 막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아빠 회사에서 뭐 근무한 적이 있겠어요? 근데 가업상속공제권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아빠 돌아가기 전에 지켜야 할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인이 아빠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해야 되는 요건이 있죠. 2년을 근무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 소급해서 2년 근무를 했어야 됐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우리 아빠 언제 돌아가실 것 같지? 2년 전에 딱 들어가 근무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데나 2년 근무하면 돼요. 예. 그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협의해가지고 변호사 하는 아들이 이제 법무부인 휴업 처리를 한 다음에 아빠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변호사지만 또 텍스를 모르니까 이분이 상고에서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 저랑 자문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문계약을 하고 와가지고 한 2주 있다가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무슨 메일이겠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회장님 돌아가셨대요. 네. 2주밖에 근무 못하고, 그러니까 가업상속권 요건 안 돼요. 일반 상속으로 가야 돼요. 50% 내야 됩니다. 상속세가 수백억이 나왔죠. 내일 돈 마련해놓고 돌아가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상속들이 뭘 했냐면 물납을 한 거예요. 재산 중에 뭐 낼 돈 없고 뭐 50% 이상이 뭐 주식이고 뭐 이렇게 하면 물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돼서 물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납하게 되면 회사의 주주명부가 어떻게 바뀌냐면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요. 예. 기획재정부 장관 68% 이렇게 됩니다. 예.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예.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데요. 예. 근데 이제 3월달만 되면 전화 온다면 배당 좀 하세요. 대주주가 배당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여간 불편해요. 의사결정하더라도 주총에 하면 대주주한테 통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물납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국세청이 물납 받았잖아요. 이걸 캠코에 의뢰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공매처분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들리는 소문에 문구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닝글로리 경쟁업체예요. 모닝글로리가 그걸 낙찰받으려고 한대요. 모닝글로리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8% 걔네가 가져가잖아요. 뺏기는 거예요. 적대적 M&A,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 뺏기는 거예요. 네.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사돈의 8촌 동해라도 막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겨우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불씨예요. 그 국유재산관리법 따라서 이제 인척 뭐 이렇게 몇 촌 이내 뭐 이건 낙찰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못 받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먼 친척 구야 돈 빌려줘가지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로 명의시탁이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일단 모닝글로리에 뺏기는 걸 이제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속세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그냥 모닝글로리에서 낙찰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래서 상속세는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하실 때 대표님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플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폐해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려주는 분한테 세금 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재산가들 많이 오래 하시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플랜 용역 계약을 하시고요. 보통 저희가 절세 플랜 용역 들어가면 상속세 절세액의 뭐 한 5%에서 7, 8% 범위 내로 용역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서 뭐 한 재산 규모 있으면요 30억 절세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50억 절세했다 그러면 5% 잡으면 5% 잡아도 5, 25, 2억 5천 용역 수수료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부가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상속인들한테도요, 더 도움이 돼요. 5% 주고 95%를 먹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그런 용역을 기대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험사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의미 있는 건데 요거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국세청 뭐 발간 책자에도 이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걸 하나 알아두세요, 선생님. 혹시라도 하면 그 자부자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약자가 자녀가 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되고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때 상속세가 과세가 안 돼요. 본인이 낸 돈, 내 돈, 내 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속 제한으로 활용하고요. 부자들이 이런 계약을 활용해가지고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컨설팅에 관심 있으시면 법인의 경우 이제 크로스 보험 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표님과 사모님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든 다음에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요. 그 남편 피보험자에서 계약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사모님 피보험자에서 계약을 하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표님이나 사모님이 퇴직을 할 때 보험 계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아버지면 아버지가 그 자기가 피보험자 그 보험 계약을 명의 변경해서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거 피보험자인 거를 명의 변경해서 퇴직 처리돼요. 그러면 명의 변경하면 이제 계약자 수익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계약자 수익자는 남편이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죽으면 남편이 그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남편이 죽으면 사모님이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상속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안 재밌어요. 이게 이제 보험계약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건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유상감자, 상속감자 이거는 거의 컨설팅 업계에서는 일반화된 얘기거든요. 우리 세무사님들 모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상속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일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빠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남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공제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근데 상속세 낼 돈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미 집도 있고 뭐 충분히 해가지고 10억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럼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자, 보세요.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그래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죠. 자, 아버지가 10억짜리 입고 돌아가셨잖아요. 상속세 신고할 때 10억으로 신고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10억을 팔았잖아요. 양도가액 10억이고요. 취득가액, 본인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아빠가 처음 취득할 때 가액이 아니고 내가 상속받을 때 10억, 그 시가가 내 취득가액이에요. 그 취득금액이 10억, 양도차익이 빵원, 양도세 없어요. 상속감자가 그런 거예요. 이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내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속고를 동시에 회사한테 소각해가지고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속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자인데 상속 시점에 하는 감자다. 그래서 붙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당 30만 원 했다고 가정을 하면 동시에 감자를 해버리면 내가 회사에 감자하고 감자 대가를 주당 3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취득 금액이 30만 원이잖아요. 그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빵원이 되죠. 상속세는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 거니까. 이게 상속감자예요. 세금 없이 돈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없이. 이 말씀 드려야 되는구나. 아까 임원퇴직금도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상속인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인 입장에서. 혹시 기장업체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유족보상 지급 규정, 그러니까 임원퇴직금은 살아 계실 때 은퇴할 때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플랜입니다. 근데 유족보상금은요, 돌아가실 걸 전제로 하는 플랜이에요. 돌아가실 때 주는 돈이에요. 근데 보세요. 회사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가지고 줘야 될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대표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뭘로 잡히게 되냐면
간주 상속재산으로 잡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받을 금전이잖아요. 그 유족이 받는 것 뿐인 거지. 상속이 승계받아가지고. 예. 상속세는 바로 10억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을 내야 되는 돈인 거예요. 만약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요. 개인 상속재산에 10억이 잡힐 일도 없는 거죠. 퇴직금이랑 똑같다니까, 효과가. 예.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유족보상금 규정을 설계해요. 대표님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힘드니까 10억 정도 지급할 수 있게끔 유족보상금 규정 정비하시고 그에 대한 보장 플랜으로 10억짜리 보험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회사가 지급할 때 송금 요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규정 없이 줄 수 있어요? 하다못해 10대 비과세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규정이 있으면 상속인의 이슈가 생기면 불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의 수 반반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죠. 근데 유족보상금은 죽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진짜 유리한 거는 뭐냐면요. 규정이 없이 보장성 보험 드는 게 사실은 가장 유리한 거예요. 예. 규정이 없으니까 유족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잡힐 일도 없을 때고, 보험은 드러났으니까 대표 돌아가시면 보험에서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올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반문하는 게 이제 뭐냐면, 아니, 회사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배당받을 때 세금 또 내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상속감자.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 돈이 바로 피상속 개인의 어떤 그런 가주상속 대산보다는 회사 근거에 있는 돈이 더 오히려 주식가치 평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란 말이죠. 이게 법인전환하는 이유잖아요. 세무사님. 개인기업 법인전환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전환을 하시죠. 법인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법인전환해요? 상속세예요. 상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때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을 현물투자로 법인전하는 게 대유행이었죠. 수수료 몇 억씩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부동산 임대업 규제가 이제 워낙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네. 취업세 감면도 안 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지금.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지워서 그런데, 세무사님 보세요. 개인 사업자 형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상속이 계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할 때 그 자산 가치 어떻게 평가해요? 건물 기준시가, 건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법인으로 바꿨어요. 부동산 임대 법인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거 뭘로 평가하죠? 주식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로 가중평균에서 평가합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예요. 자산가치, 건물의 기준시가, 감정가액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손익가치는요. 조절할 수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퇴직금 처리하면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법인전환하는 이유예요. 진짜 이유예요. 네, 이게. 네. 물론 이제 법인이 갖는 장점, 뭐 대표가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뭐 배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요, 예, 평가 모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평가 기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법인전환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상속감자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상속감자. 네. 네. 그 다음에 자산의 규모별 상속세 포인트인데, 상속세 계산할 때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 일가공제 5,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금액에서 30억입니다. 요걸 이제 활용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재산 규모에 따른 거 보세요. 30억이면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법정, 요 구조일 때, 배우자 공제가 3.5분의 1.5니까 한 40% 남짓 공제 법정 한도입니다. 그래서 13억이 공제가 되고 금융재산공제 2억 해서 세율 적용하면 2.4억이 상속세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해서 이제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되면 78억을 상속세로 내야 됩니다. 78억을.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재산 규모가 7배가 늘어났는데 세금은요? 몇 배인 줄 아세요? 33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재산 규모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낮추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상속세 해결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공약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절세를 위한 일반론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하여튼 40분이나 45분에는 끝내라고 제가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종합적 의사결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증법 지식, 평가 규정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를 절세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다 설명을 하겠어요. 뭐 이런 특례, 뭐 세대생략, 복지기금, 유증, 공익법인, 가압상속, 기한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요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크게 해놨지 않습니까? 사전 중에는요, 반드시 들어가는 플랜입니다. 제일 중요한 플랜이고. 이거를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매년 잘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야 되고, 증여금제 최대로 활용.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유리하죠. 그쪽에서 유산 취득세 이거니까. 그리고 자산 선택도 중요하죠. 어떤 자산을 먼저 보낼 건지.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취득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시점, 빠를수록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광범위한 얘기고 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이제 기업 운용 자산과 관련된 상속세 중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퇴직금과 상속세, 그 다음에 가지금, 유족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무기 자산이죠. 요거 꼭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 있으니까 아까 특정무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단계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일단 자녀 법인 쪽에 일단 옮기는 거예요. 그때 이전하려면 증에서 50%를 내야 될 건데 법인세만 내고 옮기는 거죠. 일단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절세 플랜을 또 해야죠. 1차적으로 아빠 재산을 줄이는 작업인 거니까. 그래서 아까 보셨죠, 이거? 임원퇴직금 상속세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플랜할 때 이거 놓치는 거거든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갑자기 4호로 돌아가시면 이런 조세 효과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인식은 하고 계시고, 요거까지 이제 제도 정비하실 때 좀 고려가 되신다 그러면, 좀 남다른 그런 컨설팅이 되겠죠. 아까 보셨던 거. 해피하지만, 아까 제가 편법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지금 관련된 상속이 있는데,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 이 가지금은 과제죠, 과제. 해결해야 되는 채권 채무죠.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로 뭐 컨설턴트도 만나고 뭐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을 고려한 가지금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채로 인정되는 가지금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가지금이 30억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가지금은 갚아야 될 부채죠. 부채잖아요. 부채로 상속세는 공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기간 동안 매년 인정이자 내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과제인 건데, 임박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지금 뽑아가지고요. 아까처럼, 저 텃밭에 묻어놓은. 근데 이게 부채로 인정되는 가지금이 있고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가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랜한다 그러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가지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채로 인정되는 가지금이라고 그러면 상속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차이가 뭘까요? 대표님 기장업체 가지금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그 다음에 가지금이 대표 통장에 개인 통장에 찍혔는지, 그래야 그게 본인 부채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안 찍혔고 재무제표에 가지금만 있으면 이거 어디로 가니? 공정으로 가니? 인정 안 해주려고 할 거 아니야, 과세관청은. 과세관청에서 세관명을 끼고 한번 봐보세요. 계약서 쓰고 회사 돈이 개인 대표 통장에 딱 찍혔어야지 그게 본인 가지금 갚아야 될 돈인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심판 사례 보면 부채로 공제받지 못하는 가지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연세가 드신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현황 조사해가지고 가지금 현황 조사적 계약서 다 구비해 놓고 통장 그런 근거 좀 미리 좀 체크해보고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 안 그러고 이제 뭐 문제가 돼서 이제 과세권이 행사되고 하면 긴급하게 대응 못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가지기금이 횡령죄가 구성이 되나요? 횡령.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사회 등 적법 절차, 상법 절차 이런 것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사적 정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 과세관청에서 대표 가지금 있는 거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나요? 안 하죠. 네. 그냥 뭐 세금만 추징하고 말잖아요. 네. 많은데 누군가 이거를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거나 뭐 이렇게 라고 하면 고소하면 횡령죄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주식회사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자도 안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한테 가지금을 뭐 이렇게 세금을 좀 내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니즈를 우리가 환기시킬 때 이거 대표님 가지금 횡령죄까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필요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위해서 불식회계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를 상해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기금 있으면 이제 뭐 대출 이런 데서 불리하니까 가지기금을 수정분계로 차변 가지기금 5억 마이너스 5억 차변 외상매출금 플러스 5억 외상매출금을 숨겨놓는 거예요. 별 계정으로 다 숨기죠. 재고로 숨기기도 하고 보증금으로 숨기기도 하고 선급금으로 숨기기도 하고 유형자산으로는 안 숨기겠죠. 네. 분식이 다양하긴 한데 그렇게 숨겨놓는 경우에 회수할 의사가 없는 거로 봐가지고 바로 상해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더라. 이게 실제 이제 사례 보면 연말에 그렇게 했다가 1월 1일 다시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 상해처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1월 1일 날 반대공개 해가지고 했는데 뭐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 주의하시고 이건 아까 많이 보셨죠? 기준 짜서 이런 거래를 저희가 해서 너무 과세를 주면 안 되게 이런 것만 따라서는 지금 이게 많이 유행되고 있는 공공재산을 이전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이것도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과배당처럼 5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찾아놓은 기업도 있고 한 번도 여행 못한 기업이 많았듯이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기업이 있으면 자녀가 뭐 별도급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좀 활용하는 길을 찾으셔가지고 그 엄청난 금액이 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세액의 뭐 3%만 수수료를 받으시든 뭐 이렇게 절대 금액으로 하시든 그래서 이거 하면 일단은 용역이 몇 천만 원 수준은 그냥 나옵니다. 제가 지금 6명, 3명 하고 있는 게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 왜냐하면 9억씩 보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9억이면 원래 이걸 그대로 상속세 50% 해가지고 4억 5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년. 근데 이거를 법인세 부담을 하고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법인세 20% 잡으면 그러니까 한 30% 절세되는 거죠. 한 거의 3억 안 되게 매년 절세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3천 원바라고 많은 거니까 한 7%로 해서 원래 총 절세가 우리가 전체 기간 하는 거에 대한 곱하기 5년 했을 때 절세 금액이 5%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억 단위 수수료가 나오죠.
그런 도 없으면, 아니, 세무사 기장만 해갖고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세무사 업계가 기장만 해갖고 이제 이미, 예, 한물 갔어요. 안 돼요. 기장만 하시면 안 돼요. 컨설팅 자꾸 확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I나 뭐 이런 뭐죠? 전산바 이용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막 3만 원에 해줄게요.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작은 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 우리가 기장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그 시스템 돼 있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 있고 이제 법인 이런 데는 저희가 끼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 컨설팅들을 저희가 안 하니까 자꾸 보험 설계사들이 가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 진짜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가. 예. 그래서 그런 쪽 좀 고민해 보시고, 예, 자꾸 터치를 하세요. 터치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일이에요. 세무사들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현금 자산가와 상속세는요, 자산의 형태 변경 관련된 창업자금 증에서 과세 특례하고, 꼬리표, 예, 그래서 1년 내 2억과 2년 내 5억, 요 규정 활용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의 형태 변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증에 관련된 3례 특례 제도를 창업자금 증에서 과세 특례, 가업승계 증에서 과세 특례,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요 두 개가 특례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아버지 개인은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가업승계 특례, 600억까지 10%, 20%로 저율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요건이 되면 가압상속공제를 해가지고 600억까지 실질적으로 면제를 해주게 되죠. 이건 서로 정산하는 제도예요. 살아서 가압승계하고 돌아가실 때 가압상속공제하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가압승계 특례를 600억까지 되지만 이걸 다 할 거냐 지금. 요때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뭐 10%만 할 거냐 20%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지금 막 미리 다 해가지고 자식이 경영 잘못해가지고 꼬꾸라지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거는 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 베이커리, 대형 베이커리 빵집. 이게 다 창업자금 특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빵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빵집은 제조업으로 들어가요. 커피는 이 창업자금 특례 대상이 안 돼요.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특례 적용 업종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빵이 비싸요. 예. 매출액이 더 많아야 빵 제조업이 주업이 되거든요. 이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빵을 많이 사 먹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 플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이 창업하기 위해서 부로 이전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업을 가업승계 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장남한테 하려고 할 때 딸이 나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중에 지금 다 소송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딸한테 좀 줘야 되잖아요. 딸한테 현금 줘가지고 이제 적절한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유리분 방지 그런 기능, 이걸로도 활용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근데 이게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현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야지 되거든요. 현금 만들려면. 근데 팔면요, 양도세가 거의 반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구조가 생기면 이렇게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요건이 되게 심플합니다. 다른 가압승계나 가압상속공제 요건은 사전적인 요건도 그렇고 사후관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고 좀 복잡한데, 창업자금 특례는요 심플해요. 60세, 18세 현금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60세 이상, 나이 먹는 게 뭐 어렵나요? 아들 18세 이상이면 다 되고요. 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버지가 줘가지고 자식이 창업해서 고용을 창출해라. 그러면 10%로 저율과세 줄게. 그런 개념입니다. 창업자금 특례. 그래서 창업자금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 요건도요 되게 쉬워요. 돈 쓰는 요건만 있어요. 이거는. 그 가압승계 이런 것처럼 업종을 유지해야 되고 지분도 팔면 안 되고 고용도 유지해야 이런 요건 없어요. 이런 요건 없습니다. 돈만 쓰는 요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 쓰는 게 이제 투자 개념으로 잘 투자가 되면 딸F가 이제 이런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네. 좀 가벼웠죠, 그래도 이번 시간은. 네. 그래서 하여튼 긴 시간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하여튼 특정 법인 요거 좀 고민해 보시고 정의말순위회사 많이 꼭 적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